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손절 후 한국과 손잡은 영국. 2. 중공. 미국산 LNG 유럽에 되팔아 돈방석. 3. 미. 삼성 누구 맘대로 러시아 복귀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영국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타국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인해 영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국 총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적절한 보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영국과의 관계 단절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며 심지어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협조를 강조하며 중국의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샤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관계를 비난 오커스, AUKUS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런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악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전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정보국 MI5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 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MI5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 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 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 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댕커 영국 산업연맹 CBI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 팹 매입 불허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매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향후 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의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며 한영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믿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의류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민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묘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10월 3일 WSJ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화 석유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연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의 횡재를 만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미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잠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도 포함됩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흰 가스 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유.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믿습니다. 중공,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견무 중공과 미국이 무르렁 대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믿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감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잠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제3국 어디로 가든 융통섬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어스 벤치마크 헨리 허브과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리스테드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숑은 LNG 거래가 미중 간의 의인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만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면안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져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연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이유는 코비드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믿습니다. 고육책이라면 고육책민데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메이드 민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장을 멈춘 겁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콜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케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없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스트림 2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놓고 개통도 말했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스트림 2를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중돔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10월 3일 폴란드 외교부장 라무는 독일의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써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천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EU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EU는 영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EU 회원국들을 압도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EU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더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직급에 명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머줄라 폰 테어 라이엔 같은 독일인이 EU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의를 점하려는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감시키고 믿습니다. EU 내에서 폴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위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3당위 외교도 노린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다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겸직돼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믹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EU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적국민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문융섬의 최적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면국 국방부장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이럴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밤이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쬐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앞뒤 망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담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뮤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연의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부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개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신규 인력도 채용하는 등 러시아를 등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토요타나 엔비디아 등 러시아의 끝까지 남아있던 글로벌 기업들마저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를 떠나는데 한국 기업은 철수에 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이런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삼성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의 이기적인 자국주의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들이 삼성이 복귀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연내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추진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팔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매체 이즈베스티아도 삼성의 복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즈베스티아는 회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삼성이 10월 판매에 나설 수 있다며 소매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선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경우 선적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에 대변인을 통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끊임없이 삼성의 복귀 소식이 보도되고 있으며 삼성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회사 소식통에 의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을 거의 확정적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를 통해 신규 인력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약 30여 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현지 매체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구소 신규 인력 채용 외에도 러시아 내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대규모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삼성은 모스크바에 있는 삼성그룹의 병행 수입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러시아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제품 수출 중단 발표는 했지만 러시아 사업 자체는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삼성의 복귀 소식은 조만간 사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이 가시화되며 미국 언론은 삼성전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은 삼성이 미국에 대해 러시아 제재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엔비디아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앞다퉈 러시아를 손절하며 철수하겠다고 밝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만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이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런 선택이 이해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태들을 보면 한국 기업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홀대한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미국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되니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미 정부에 대해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내에서 비판의 여론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해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정부의 행동으로 미국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요. 한 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결과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일 뿐이었다 며 현 미국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국가 지도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잘못된 행동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나쁘게 바뀌었죠.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재 정책은 미국 납세자와 전 세계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기업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국주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교역을 키워가는 중이었고 러시아에는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게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다 피해만 안으란 소리죠. 심지어 제재만 가하고 막상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한국 기업에게 미국에만 투자하고 러시아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 삼성도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신제품 출시를 멈췄었죠.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삼성으로선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삼성전자를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조사에서 6년 연속 1위로 뽑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요.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한국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삼성 제품은 인기가 많죠. 백색가전, TV, 오디오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도 한국 제품은 어김없이 1위였고 스마트폰의 인기도 좋아서 러시아 모바일폰 시장 점유율의 3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두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는데요. 그러나 한창 잘나가던 러시아 시장을 두고 미국의 뜻에 따랐던 한국에게 돌아온 건 미국의 홀대뿐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30년 동안 쌓았던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미국과의 관계마저 삐거덕대고 있는 이상 한국 기업은 해외 시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선두였던 러시아 시장을 현재는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삼성 등의 한국 기업은 러시아 시장의 복귀를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 업체들은 삼성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의하면 샤오미와 리얼미, 아너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품질 면에서 중국 제품은 삼성보다 좋지 않아 러시아 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품질과 성능을 내세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면 삼성은 중국에게 넘겨준 러시아 시장을 다시 빼앗고 러시아 내 전자제품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러시아 IT 전문지 텔레콤 데일리는 이러한 소식에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다며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전 판매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대국 미국도 러시아 제재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러시아 시장을 노리는 게 미래를 생각했을 땐 더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익명의 한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사업이냐 평판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현재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미국 손절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언제쯤 한국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미국 정부는 제대로 된 처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에게 간섭하는 행태를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그 여파로 동맹국들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풀어 초저금리 상황을 만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달러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어떤 경제적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기초 체력을 기르자는 목적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달러화의 가치를 높여 타국으로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미국 자국에겐 매우 이익이며 얼마 전까지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여 높아진 지지율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 IRA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석유 감산을 천명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대장국인 사우디가 미국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서 IRA 최대 피해국이 되었던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에 사우디에서 한국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소식이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부문 2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를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부당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IRA 법안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원옥 상원의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IRA 개정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산 전기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지침 마련을 신설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관계부처에서 한국산 전기차량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이런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에 열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며 한국 측과 확대 대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IRA 통과 직후 미국이 보이던 냉랭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원하던 사우디는
이란 견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과 혈맹에 가까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실권을 장악한 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어긋나는 상황인데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우디는 누구보다 미국과 손발을 잘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에 대한 판매 거부로 시작해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우디는 기름은 많이 나지만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부족한 국가이기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방 장비와 시스템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이란보다 강력한 방산 장비를 갖추기 위해선 사우디에겐 미국산 무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그 결과 사우디는 미국이 원하는 디저유가 정책에 앞장서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혁명을 통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바이든 정권은 슬슬 사우디를 손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다시 사우디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90달러 수준으로 2년 전 30달러 수준에 비해 3배가량 올랐습니다. 모든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곡물 가격부터 축산물 가격까지 인상되고 이로 인한 유통물류의 가격도 오르면서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되기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유가 하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편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던 사우디는 석유를 증산하여 물가를 낮추자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석유를 감산하여 국제유가를 높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는 사우디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다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미국입니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을 가득 끌어온 미국에게 고유가는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도 심각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인플레 감축법 IRA마저 완전히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미국이 수입한 해외 제품들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강달러 장세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5% 내지 10%가량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고 그만큼 외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면서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이든 정권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와 환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경제 전망이 여의치 않자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으로 투자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듀폰, 인테그리스 등 세 곳의 기업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신축하기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한국이 반도체 허브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노광 장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일렉트론 TEL 그리고 랩리서치까지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용 리튬 메탈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R&D 센터를 신축하고 보그워너 그룹은 전기차 구동 모터 연구 개발을 위해 한국의 센터를 신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을 예상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해도 한국에 투자한 수많은 첨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인플레 감축법을 신설하며 미국을 믿고 투자했던 동맹국들의 기업에게 커다란 뒤통수를 선사했던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에 넘겨주게 된 상황이며 미국에 투자한 제조업체들의 신뢰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감산을 주도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노리는 사우디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유가 상승을 주도해 미국 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올해 4월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투자회사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사위의 회사가 제대로 된 기업이었으면 납득이라도 가지만 별다른 운용 실적이 없는 투자회사로 알려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충돌한다면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겐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는 자국을 지킬 방산장비를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천명하자 사우디 측에서는 이를 방어할 요격무기 구매를 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사우디에선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44대나 배치하면서 16조 원을 투입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찰이 생기자 지난해 9월 미국은 사우디에 배치된 사드를 전면 철수하며 사우디의 대공 방어체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우디는 한국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궁 대공 미사일을 1조 원어치 넘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제공.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